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할 주제는 공감 그리고 치유 이런 것에 대한 로서의 문학의 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학이라는 것은 독자의 것이거든요. 독자의 것이에요. 요즘 뭐 유튜브나 그리고 인터넷, SNS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나 좋아하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거나 그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었거나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박목월의 그 얼룩송아지라는 작품하고 이응열 선생님이 작곡을 한 섬집 아기라는 그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얼룩송아지는 우리나라의 신시 70주년 기념으로 김소월의 산유화와 박목월의 얼룩송아지 두 개가 서 있어요. 그 서울의 남산에 가보면 김소월 시비가 있어요. 산유화라는 시비가 있고 똑같은 해에 박목월 선생님의 얼룩송아지라는 작품이 경주 황성공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시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얼룩송아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얼룩송아지라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이 개성학교를 박목월 선생님이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천 모량 출신의 박목월이니까 대구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고 학비가 없어서 지금 서문시장 쪽에 있는 개성중학교, 거기가 옛날에 개성학교였거든요. 그 담쟁이 덩굴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개성학교 온실에 책을 갖다 놓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이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지를 못해서 그 뒷산을 오르면 그때 얼룩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목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쓰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고향에는 내려가지 못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불렀던 노래죠. 그런데 박목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룩송아지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그 첫 번째 연에도 보면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연에는 보면 두기도 얼룩기 엄마 닮았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 시가 이 동요가 국민 동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드러나더라도 한국 사람이면 대체로 뭡니까? 마구간에 소 한 마리 있고 송아지 넣는 체험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동일시 경험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 송아지를 보고 송아지를 만졌던 추억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박목월은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마음을 개성학교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얼룩소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저걸 칙소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칙소. 그때 이제 개성학교 뒷산에 칙소가 굉장히 많이 방목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탁 있으면 그 어미소가 그 자기 송아지를 자기 새끼를 핥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가 참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대리 충족이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뭐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이 시와 함께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홍열 선생님의 섬지박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아시죠? 섬지박이 아시죠? 예, 뭐 흥얼거리면서 1절만 한번 우리 불러 볼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 이렇게 하가면 아동에 대한 보살핌이 없어서 고발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 쪽에 한인현이라는 분이 제주도 쪽에 사람이거든요. 1946년에 이 섬지박이라는 그 동시집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남대학교 이영수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흥열 선생님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텔레비전에도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동받으면서 읽었는데, 저는 물론 이런 시절을, 어머니가 없는 시절을 시골에서 겪었지만 바다에서 만약에 겪었다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겨우 두세 돌도 채 안 된 애가 대견하죠. 그러니까 엄마 없어도 혼자 잠 탁 자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은 1절이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더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절에 한번 보시면,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그냥 달려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모래길을 달려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여기 다 못 찬 굴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충분히 자기가 아기를 무시한다면 엄청나게 굴바구니를 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기는 봐야지. 그러니까 반쯤 딴 거야. 그 무슨 말인가요? 자기 아도 돌봐야 되고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는 지극한 모성이 다 못 찬 굴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모성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많이 웁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2절을 참 좋아합니다. 굴 바구니를 하고 모래길을 어떻게 달리겠어요? 여러분, 해안도로 그냥 달리지도 못하는 건데, 참 마음이, 갈매기가 우는 울음이 자기 애기 우는 울음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읽어보면, 이게 문학이라는 거, 그리고 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감하게 하고 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게 한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뉴욕 타임스에서 조크로 그런 말이 나왔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10가지 중에 나왔는데, 어린 왕자를 읽습니다라는 말은 상처를 스스로 달래고 있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뭐를 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요. 조르바를 읽으면서 항상 나오는 눈물을
가슴에 여기까지 다 채우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르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르바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조르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키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조르바가 또 하나의 조르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딴 거 신경 쓰지 마. 오로지 키스에만 신경 써. 왜 다른 걸 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조르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어떤 노래하고 있는데요. 딴 생각하지 마. 오로지 노래에만 집중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해. 저는 그런 말들이 저의 그 상처를 굉장히 힐링해 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학이 가진 이 공감과 치유의 기능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얼룩송아지와 섬집 아기라는 작품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했던 가장 근원적인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르칠 부분이 이것들을, 시를 읽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 아니고 독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문학 용어로 빈다면 효용론적 맥락, 이런 말을 써요. 효용론적 맥락. 여기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자기한테 이 시를 읽고 이 소설을 읽는데 뭐가 도움이 되었느냐는 거죠. 어린 왕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the essential is not with the eye,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제가 뭐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갖고 있는 뭐 재력이나 명예나 뭐 어떤 인물을 보고 평가를 하지 말라고 그 문장이 계속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도, 이 집에는 귀한 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귀한 것을 찾지를 못해도 너무나 그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설레는 거예요. 그렇죠? 박형준이라는 시인이 최근에 700만 원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49대 해가지고 그 사람이 50에 결혼을 했거든요. 50에 결혼을 했는데 49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가 네 결혼 자금으로 700만 원을 그 이불 속에 꿰매놨다 그는 바람에, 그걸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데 그 생각이 나서 이불이라는 이불 다 뒤집혀봐도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울면서, 그렇게 엄마는 자기에게 무슨 존재였다라는 거죠.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기를 신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막내 아들인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집은 보물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그거 700만 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700만 원 때문에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운다는 거야. 근데 누가 700만 원이, 그 만 원짜리 700장을 누가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못된 형들이 다 찾아갔겠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700만 원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독자가 모든 것을,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고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득한다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보통 4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환경, 이런 것들, 그 사람 기법, 이런 것들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작품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을 우리가 절대주의적 관점, 우리 강단 비평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를 노래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이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뭡니까?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다. 나에게 작품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교사는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효용론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되는 바로 뭐죠? 공감과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거나, 혼자 외롭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거나, 그런 것들이 문학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은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미적 감동이에요. 미적 감동. 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했죠. 카타르시스. 자, 쉬운 우리말로 하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소화제라는 뜻입니다. 소화제. 자기가 막 복잡하게 마음이 뒤엉켜졌던 게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학생들한테 정화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카타르시스는 가스 활명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체등이 내려간다는 거죠. 문학을 읽으면서, 문학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읽다가 보니까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이 너무 하찮아지는 거야. 와, 여기서는 이만한 고통을 갖고 저래 울부짖는데 나는 괜히 빵 하나 못 먹었다고 엄마한테 삐지는 니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쥐뜯고 막 깔짓, 경상도 말로 깔짓 뜯는 게 미적 감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왜 이렇게 모래알보다도 작고 나는 왜 그래 비참하게 살고 있노? 그러면서 울어요. 그게 자기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스 활명수를 먹고 난 뒤에 소화가 되듯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들은 바로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여기 뭐 경상도니까 경상도에서는 이런 것을 공자 도 터지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작품을 날 것으로 읽을 때 자기에게 왜 좋은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김소월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상병의 귀천을 읽으면 자기가 하루를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어떤 부분을 읽어도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그 30분만 읽으면 아무리 갈등이 생겨도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에게에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 배에 누워가지고요, 그 태양이 내리쬐는데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런 악기도 틀어놓고요. 그런 체험들을 왜 여행을 가겠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상처를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안도현 씨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연탄이에요, 연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쓸 때가 1990년대였는데 이리중학교에 교사로 발령이 났대요. 이리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가을을 주제로 100일장을 했대요. 안도현 선생님이 뭐 곧 여기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100일장을 했는데 가을이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허수아비, 뭐 벼, 참새,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단풍, 낙엽 이런 이야기만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가을이라니까 그 원광대학교를 다닐 때 그 올라오던 그 골목에 연탄 리어카들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겨울 되면 연탄 그것을 다 탄 것을 깨가지고 이렇게 길에 얼음길을 막았던 그 추억이 떠올라서 자기가 학생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죠? 이 시를 썼대요. 제목이 뭐죠? 예, 너에게 묻는다예요. 제목을 너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너가 누구죠? 예, 이 시를 읽는 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슨 이야기예요?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이래놓고 너는 이라는 말을 한 줄로 독립시켜 놓은 이유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너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그죠? 연탄처럼 한 번이라도 너를 뜨겁게 태운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탄은 방바닥에 그 고를 따라서 그 아픈 그 사람들을 등을 다 찢어주기도 하고 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태워서 희생하는데, 너는 사랑을 하면서도 이성만 챙기고 그런 것밖에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너는 진정하게 네 자신을 다 태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 놈이 네가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찬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임용 시험에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너는인데, 너는은 뭘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청자라는 말을, 청자. 이걸 듣는 사람, 시인이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청자가,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서투른 감정이지만, 나는 엄마한테 지지리도 못했구나, 나 애인한테도 뭐 차도 한 잔 못 사줬구나, 동생한테 이렇게 학대만 했구나, 이래가 막 반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안도현 씨가 자기를 연탄재 시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읽으면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몸을 다 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본 적이라도 있느냐라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공간과 치유로서의 시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자,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사실은 하는데,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면 황동규 즐거운 편지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게 1958년 황동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현대문학의 서정주의 추천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썼어요. 마치 김소월을 연상시키고 한용운을 연상시킬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세 글자예요. 짝사랑에 대한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 아시죠? 혼자서 좋아하는 거야. 황동규의 그 작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운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 이거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별로 노골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거 짝사랑이에요.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사랑이 깨지든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어떤 A라는 남자를, A라는 여자를 10년, 5년 계속 짝사랑해 오던 사람이 황동규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네? 나도 정말 그래 봐야 되겠네. 그 사람이 나의 천사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천사인 줄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 나의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나의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배경에서
해가 뜨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그 사소함으로 한번 불러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말 못할 것이고 끝끝내 그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독자들 중에 예민한 독자들은 내 마음하고 똑같다. 나는 그 오빠를 얼마 동안 사랑했는데, 그 누나를 얼마 동안 사랑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황동규 선생님도 자기보다 3살쯤 많았던 막 교회 누님이었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사랑했대요. 그분을 사랑했는데 그분에게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걸 대신 표현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읽으면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구나. 문학에서 내가 힐링을 얻는구나. 나의 짝사랑은 너 세상 누가 말하더라도 이건 순수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것이고, 야, 너 힘내라고. 이렇게 문장이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문학은 우리에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감하게 만들고요. 위로를 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즘 잘 쓰는 말로 힐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를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뭐 기교를 살짝 부렸지만 이것은 전부 짝사랑이에요. 말 못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사소함으로 불러보겠다라는 말은 진정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은 변치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수한 짝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를 통해서 힐링을 얻어서, 또 짝사랑은 여러분들이 10년 일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나 20대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줬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감정의 긍정적 성화가 가능한 그런 힐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짝사랑이라고 앉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좀 이상한데, 그렇게 문학의 효용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적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만나서 이런 이야기해요.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시를 읽으면서 짝사랑을 극복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산의 그 배한권이라는 사람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64년생이라고 그래요. 64년생인데 뭐 누가 만나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시를 전혀 안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을 시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오래 교장 선생님을 하신 아동문학가가 있죠. 그 사람의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에 보면 엄마의 런닝구라는 그 배한권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요즘 많은 시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경상도 사람의 투박한 사랑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투박한 사랑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 메리아스라고 말합니까? 그걸 입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멍이 조그맣게 떨어졌는데 그게 낡았는지 좀 먹었는지 그 다음에 보니까 둥글게 떨어졌는 거야. 둥글게 떨어졌는 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돼지비만하게 뚫려져 있다. 돼지비. 처음에는 콩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런닝구를 뒤에서 그냥 쭉쭉 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입고 다니면 확 쬐버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급한데 사랑을 폭력적이 아니라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 쭉쭉 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 뒤에서 보면 뭡니까?
왔째노 너무 많이 쪄마 걸레도 못한다. 그래 놓고 또 새 러닝을 입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두 분은 더 입을 수 있을 끼인데 그거 앉았어요. 자, 그건 보세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수박 한 통을 나눠 먹고 아끼고 참 그렇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임 같으면 경상도인의 투박한 사랑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프로 시인들도 이 시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경산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썼는 그 작품인데 이호덕 선생님이 보고 이런 작품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속옷이라고 말했다거나 대접이라고 말했다거나 그죠? 그렇게 메리아스 한 개 사라 그러면 한 벌 사라 이렇게 표준말을 썼으면 경상도인의 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적 감동이 약합니다. 거의 없거나 약합니다. 또 세련된 사람이 보면 이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나 완전히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경상도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절약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서로 간에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감동받고 우리의 가슴이 좀 데워지는 순간 뭐 그런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좋은 시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런닝구를 쭉쭉 쬐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못 읽는 사람하고 시를 제대로 읽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제대로 읽을 거예요. 경상도 사람의 투박한 사랑 방식이죠. 여보, 당신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째버리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 투박하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좀 안 그렇습니까? 늘 가족이라는 게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 방식인데 이게 바로 경상도 사람의 기질에서 연유하는 그 최상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가족들끼리 서로 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쭉쭉 째는 것은 뭡니까? 안 째면 며칠을 입을 테니까 당장 바꿔주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뭐 폭력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힐링을 받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되고 힐링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작품을 SK 광고에서 찾아보니까 재춘인의 조개구이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윤재림이라는 사람의 재춘이 엄마 이런 작품이 있어요. 저도 죽도시장을 가보니까 상호를 표를 쫙 붙여놨는데 15개가 붙어 있는데 누구 엄마라고 쓰여진 게 7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죽도시장에 그리고 북부시장에 회 떠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아 엄마, 경아 횟집 무슨 전부 자기 아들 아니면 딸 이름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상호를 이렇게 못 지어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면 재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조개구이 집을 낼 때 생각이 모자라서 그보다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재춘이네라는 간판을 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오로지 누구 생각합니까? 아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내미 잘 되고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재춘이 엄마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은 간판이 누구 이름이에요? 재춘이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엄마들에게는 자식보다 더 멋진 간판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포항의 북부시장이나 죽도시장에 저도 이렇게 가보면서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식을 너무 의지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넷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제춘이 엄마뿐이 아니다. 보아라 저 갑순의 병섭이네 상균의 병혼의 제춘이 엄마가 저 가늘람 같은 절에 가서 기와장의 이름을 쓸 때 생각나는 이름이 제춘이밖에 없어서 김제춘이라고만 써놓고 오는 것은 아니다. 제춘이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다. 가서 보아라. 갑수 엄마가 쓴 최갑수, 병섭이 엄마가 쓴 서병섭, 상규 엄마가 쓴 김상규, 병호 엄마가 쓴 엄병호. 제춘아 공부 잘해라. 맨 마지막에 되게 웃기죠. 오로지 자식 성공하는 거야. 그 중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의사 되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누구 덕이에요? 99%는 엄마의 공 때문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너 공부 잘해라. 그런 말을 우리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잡아넣은 거예요. 윤재림이라는 시인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부 잘해라. 그런 말은 우리가 이것만 읽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내 때문에 헌신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국 어머니의 특유의 뭐랍니까? 자식을 위한 헌신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꽃분이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뭐 그죠? 뭐 해안 횟집, 뭐 등대 횟집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죠? 엄마들에겐 자식보다 멋진 간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자식보다 멋진 간판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어머니들의 헌신과 한국 어머니들의 끊임없는 자식 사랑과 죽어서나마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자식 잘 되면 막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춘아 공부 잘해라 라는 말이 정말 우리한테 상식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급소를 찌르는 말이에요. 자, 이 생각하면서 자기 엄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감을 해주고 힐링을 시켜주는 공감과 치유로서의 문학이죠. 그런 부분을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성공하면요. 모두 엄마 덕인 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가끔씩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감동과 깨달음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깨달음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딱따구리를 보고 딱따구리라고 모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후투티를 보고도 이 우수천에 후투티가 가끔씩 날아오는데 후투티를 보고 후투티를 모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자연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시의 공감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권태응이라는 사람이 이 감자꽃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초등학교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자주 꽃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양 꽃핀 건 하양감자, 파보나 마나 하양감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생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약간 자주꽃이잖아요, 여러분. 감자 자주꽃이죠. 그러니까 요즘 자주 감자는 별로 없지만 분명히 땅 파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하얀 감자가 나오겠어요? 자주 감자가 나오겠어요? 자주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주 감자 꽃을 보고도 감자를 일반적으로 하얀 감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문학이라는 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물의 이치와 온 자연의 우주의 섭리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섭리에 대한 공감작용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웃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자연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감자 색깔을, 저 꽃을 보고도 아는 농부들의 지혜랄까, 그런 생태주의자들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감자들 저도 요즘은 거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래도 다양한 그런 생태를 보는 훈련들을 시를 통해서 혹은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과부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전을 찾아보면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과부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김사인이라는 사람의 중과부적이라는 작품을 보면 뭡니까?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는 그 상황을 중과부적이라는 작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 학비 몇 푼 거드니 아이들 등록금이 빠듯하다. 마을 공고 이자는 이쪽 카드로 빌려내고 이쪽은 저쪽 카드로 돌려막는다. 막자 시골 노인들 팔순 오고 며칠 지나 관절염으로 장모 입원하신다. 다시 자동차세와 통신요금을 내고 은행카드와 대출 할부금 맡고 있는데 오래 고생하던 고모 부고 온다. 문상 마치고 막 들어서자 천안 부도나서 집 넘어갔다고 아내 운다. 젓가락은 2자루, 폐는 1자루. 중과 부적. 이라 적고 마치려는데 다시 주차공간 미학보 과태료 날아오고 치과 다녀온 딸아이가 이를 3개나 빼야 한다며 울상이다. 철렁하며 또 얼마냐 물으니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성을 낸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처가도 좀 돌봐야 되고 조카도 좀 돌봐야 되고 나이 한 50줄 중반쯤 되면 돈 들어갈 때는 막 한 달에도 뭐 수십 군 내나 되는데 벌이는 시원찮잖아요. 그리고 막 그 주차 잘못했는 과태료라든가 뭐 온갖 것들 다 있고 뭐 돈 들어갈 구멍은 너무나 많은데 뭐예요? 돈은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저희 나이에도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해요. 아예. 그렇죠. 실감을 해요. 뭐 돈을 조금 갖고 있으면 형제들도 딱 바라는 느낌이 들고, 그죠? 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실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문학이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지만 우리 삶이 얼마나 돈에 쪼들리는가. 좀 돈 들어갈 구멍은 너무나 많은데 돈은 찍어낼 수도 없는, 그죠? 계속 때로 돈 들어갈 구멍이 나오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중장년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간에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행간걸침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묘사를 잘 해놓고 있죠. 잘 해놓고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상 다음에 연을 띄워버렸죠. 문상 그래놓고 마치고 막 들어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천안 부도 나가지고 퇴직금을 뭐 한 달에 60만 원씩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안 부도 나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렇죠? 그거 안 써줄 수 없잖아요. 아내가 우는데. 마찬가지 자기 동생이 부도 나면 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문학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아, 그렇구나. 이 문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노? 이게 바로 공감과 위로와 우리에게 어깨를 다독여 주는 거야. 아, 그런 거 아이가. 뭐, 맞다.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문학을 통해서 힐링을 받는 거죠. 저도 김사인 선생님의 개인적인 고통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달에는 여러분들이 결혼식 부조만으로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달이 있죠. 뭐 그런 걸 못 느끼시나요? 정말 호랑이 입처럼 막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과부적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 삶의 그 아픈 그리고 너무 실감나는 현실을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뭐 그런 측면이 이 작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작품은 텔레비전이 돌아가셨다 이런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돌아가셔요? 텔레비전 고장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이 돌아가시고 나면 텔레비전이 안 돌아가셔도 주로 밥 먹을 때 주로 뭐 합니까? 3명이면 3명 다 전부 뭐 하고 앉았어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걸 넌지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약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텔레비전이 꺼졌다. 화면이 부르르 떨리더니 몇 번 번쩍거리다가 한 점으로 작아지면서 소멸했다. 별빛이 사라지듯 이생의 빛을 거두었다. 적색 거성처럼 화면은 며칠 전부터 불그스름했다. 옆구리와 가슴을 쿵쿵 치고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막 텔레비전 두드리는 장면이죠. 텔레비전은 한 번 감은 눈을 더는 뜨지 않았다.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켜도 헛사였다. 오래 준비해온 듯 텔레비전은 단호하고 고요했다. 결혼하면서부터 함께 했으니 근 25년. 나는 그렇게 텔레비전을 임종했다. 집안의 큰어른이 돌아가신 듯 마음이 처량했다. 무릎을 세우고 텔레비전을 보면 고향집 아버지 생각이 났다. 무슨 말끝이었나? 그때 나는 아버지와 텔레비전을 겹친 시 한 편을 썼었다. 갑작스런 고요가 귀에 맴돌아 나는 방안을 서성거렸다. 아내에게 알릴까? 바쁘다고 짜증내겠지? 처사께서 졸라셨다고 부고를 띄울까? 다들 웃겠지? 텔레비전은 우리 집의 어른이었다. 거실의 제일 상석에 앉아 세상의 영욕을 비추며 가뭇없는 우리의 눈을 지그시 모아주었다. 평평한 당구대의 알레고리를 간직한 채 평면으로 돌아가셨다.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 텔레비전의 죽음을 방치한 채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휴대폰의 작은 화면으로 뿔뿔이 눈을 돌렸다. 밥상은 고요했고 집안은 푹 꺼진 동굴처럼 어둑했다. 나는 아내가 새 텔레비전을 드리자고 할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다. 아내도 나 같은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텔레비전 뉴스라든가 이런 뉴스하고는 영 다르는 게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다시피 임종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현실을 더 아프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희화화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새롭잖아요. 제가 정병근 선생 씨가 최근에 굉장히 정점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시예요. 길더라도 너무 우리의 현실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세 명이 다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텔레비전의 죽음을 방치한 채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휴대폰의 작은 화면으로 뿔뿔이 눈을 돌렸다.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그 휴대폰을 얼마만큼 보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산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야구 경기를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틀어놓고 계속 5바퀴씩 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못 봤는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구나. 바로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작품들이 저희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징표가 되지 않을까, 지침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감동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우리 자신의 현실을 다시 그 뿌리부터 흔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이런 작품들 속에는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수긍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작품 나무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 있는데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남친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친이든 여친이든 이 시인이 그 여자분이니까 우리가 남친과 헤어졌다라는 이별 후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자기가 절망을 느끼거나 너무 큰 슬픔, 좌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일 큰 해소법이 뭐죠?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거식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를 하나를 아작내기로 작정한 거야. 그 사실 나무를 뭐 아작낼 수가 있나요? 그만큼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설 씨의 나무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극복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엄청 올라와요. 이런 사람 시를 읽고. 여러분들도 이런 시를 읽으면서 나의 그 시련, 그죠? 나의 이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슬픈 거잖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린 게 무지하게 먹고팠을 뿐이어요. 슬펐거든요. 울면서 마른 나뭇잎 따먹었죠. 전어 튀김처럼 파삭 부서졌죠. 사실 나무를 통째 먹기엔 제 입이 턱없이 조그마했지만요. 앉은 자리에서 나무 한 그루 깨끗이 아작냈죠. 멀리 뻗은 연한 가지는 톡톡 어금니로 끊어먹고 잎사귀에 못 말고 잠든 매미 껍질은 이빨새에 으깨어졌죠. 뿌리째 씹는 순서 앞에서 새알이 터졌나? 머리 위에서 새들이 빙빙 돌면서 짹짹거렸어요. 한 입에 넣기엔 좀 곤란했지만요. 닭다리를 생각하면 돼요. 양손에 쥐고 쫙 찢는 거죠. 뿌리라는 것들은 닭발 같아서 뼈째 씹어야 해요. 오도독 오도독 물렁뼈처럼 씹을수록 맛이 나죠. 전 단지 살아있는 세계로 들어가고팠을 뿐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다 먹을 줄 미처 몰랐다고요. 당신은 떠났고 울면서 나무를 씹어 삼켰죠. 섬세한 인맥만 남기고 갈짜기는 애벌레처럼 바람을, 햇빛을, 흙의 수분을 달 발라 먹었어요. 나무의 살집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죠. 푸른 생선처럼 날것에 비린 나무 냄새, 살아있는 화로에 저 노하는 나무 비늘들, 두 손에 흠뻑 적신 나무접으로 저는 여름 내 우는 매미의 눈이 되었어요. 슬프면 비린 게 먹고 싶어져요.
아이살처럼 몰캉한 나무 뜯어 먹으러 저 숲으로 가요. 정말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실을 하고 난 뒤에 무의식적인 행위죠. 계속 먹게 되죠. 뭐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무슨 뭐 안 풀릴 때 계속 먹어요. 자기가 이만큼 먹었나 할 정도로 나중에 보면 껍질이 엄청나죠. 마찬가지인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죠. 상상력의 힘이에요. 나무를 통째로 다 이렇게 아작내는 닭다리 먹듯이 다 먹어버리는, 심지어 거기에 어떤 새알까지도 먹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 중간쯤에 보세요. 당신은 떠났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슬플 때 비린 게 묻고 싶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이 이별을 하고 난 뒤에 혹은 사별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이렇게 우리 몸을 뭐 찌운다 그럴까요? 계속 먹는 그런 체험들, 요즘은 좌절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좌절을 할 때가 많은데요. 먹는 것으로서 제일 편하게 달랠 수가 있죠. 그런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별 이후에 이런 슬픔을 이 사람은 정말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구나, 이런 실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네. 혹은 또 그러면서도 더 큰 스케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뭐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하나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자기를 새롭게 갱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걸 읽으면서 아동 폭력을 다룬 어떤 논문이나 신문 사설보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당하는 어린 아동 폭력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듯이 책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듯이 이런 이별 체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은 좌절 속에서 우리를 거뜬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공감과 치유의 힘으로서의 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문학을 읽는 이유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명예를 위해서 읽는다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우선 치유되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나는 뭐 음악을 듣거나 문학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다라는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읽어볼 작품은 이 백석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라라는 작품이에요. 수라.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그러죠. 아수라. 우리가 보통 보면 아수라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진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너무 무섭고 막 이상하게 뭐 깨뜨려지는 그런 것들을 아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그 수라라는 말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그 백석 시인이 시적 화자가 처음에는 방에 이제 그 거미가 한 마리 천장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미 새끼라는 말을 해놨어요. 자, 처음에 첫 행만 제가 읽어볼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썰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쓰레받기로 썰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 사자루니까 위로 확 올려가지고 바로 확 썰어버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밖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거미새끼. 이 거미새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미가 나타나니까 거미새끼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미새끼하고 새끼 거미의 차이는
아시죠? 그렇죠? 앞에 거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무슨 새끼 크면, 여러분 새끼 크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지막에 보면 차디찬 밤이다.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어느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큰 거미를 보고 자기의 마음이 틀리는 거야. 아까는 거미 새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새끼 거미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이게 벌써 시의 두 번째에 들어와서 시적 화자가 확 변했어요. 도덕 윤리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는 거죠. 짜릿한 거예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버렸던 거 생각가지고 그 자기 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식을 찾으러 온 엄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끼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작은 미물을 보는 부분이지만 요즘 저도 오늘 산책하다가 또 봤는데요. 애기들하고 아버지가 산책을 하면 아버지가 촬영을 해요.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애들이 주로 개미를 따라다니면서 발로 밟아요. 그걸 왜 잘한다고 와 이렇게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태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그것은 잘한다가 아니고 개미도 똑같은 생명인데 여기도 거미에서 뭐를 봅니까? 어미와 자식, 가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자기가 거미 새끼라고 말했던 게 새끼 거미로 탁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연애는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갓 태어난 거미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거미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리만 길쭉하고 좁쌀보다도 작은 몸매를 갖고 다리도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하는 거미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갓 태어난 거미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세 마리의 거미를 통해서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개미가 많이 나타나고 혹은 뭐 그 쇠파리인가요? 그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쭉 빨아들이면 안 돼요. 너 엄마 있는 곳에 가라 그러면서 쭉 빨아들이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결국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 연.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삭는다라는 말은 가라앉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지에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한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소유히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자기가 바로 뭐가 되었어요? 수라 귀신이 되어버린 거야. 거미 작은 새끼한테는 막 너무나 자기는 작은 거미한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미친 새끼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연에 만났던 이 거미, 그 새끼 거미는 누나나 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 연에 만났던 큰 거미는 누구죠? 엄마 거미예요. 그리고 요거는 막내 거미 같아요. 그러니까 거미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추운 데라도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는, 속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막 속이 그냥 막 애끓는 듯한 마음으로 점점 감정이 뭐랄까요? 감동되어 있고 격화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이산의 문제를 딱 이야기를 해요.
뿔뿔이 흩어진 가족인데 춥지만 그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그렇게 가족이 이산된 가족이 추운 곳이지만 살기 힘든 곳이지만 같이 모여 살아라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독자들한테는 일제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바로 뭐예요? 모든 생명은 우리하고 똑같은 가족이 있구나. 개미든 거미든 심지어 모기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어떤 가치를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들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읽으라고 이런 시는 말하고 있어요. 백석 시가 아직까지 훌륭한 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시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도 물론 있죠. 여성 같은 작품은 그야말로 가족 이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잖아요. 남편이 금광에 가서 10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죽어서 애장터에 묻히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는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 스님, 비구니의 이생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산가족의 문제를 직접 이렇게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이산가족이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라 같은 작품하고 연결시켜서 읽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또 뭡니까? 생명의식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죽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들이 개미를 쭉쭉 밟아도 우리 애 잘한다고 막 박수 치면서 어떻게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이런 시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은 바로 공감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백석 시가 요즘 나온 시들보다 못지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석은 우리 한국 시단에서 가장 알려진 시인입니다. 80년대 이후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석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런 치유와 공감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고 있나요? 힘들 때마다 집어드는 소설책이나 시집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힘들 때마다 A라는 책을 들고 있다고, 그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리스를 여행을 했고요. 또 어린 왕자 때문에 올 1월 17일부터 그 사하라 사막을 일주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 보러 가려고. 물론 못 봤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힐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왕자의 장소를 가기는 갔지만 별로 꾸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실망했지만 어린 왕자의 주제가 뭡니까? 그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문학이 주는 감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감동을 받고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슬픔으로도 배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슬픔도 배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죠. 슬픔이 근원 동력이 되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조금 슬퍼하지 슬픈 상태에 있지 않고 슬픔이 선하고 슬픔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못 느끼면은 그게 사람의 그릇이 작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뭡니까? 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슬플 때 우리가 그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든가 그런 걸, 그리고 제클린의 눈물 같은 그런 노래를 들을 때 한없이 안 슬픕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근데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좀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이 계신데, 슬픔이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민복이라는 분도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그 시인처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감정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슬픔은 평균적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물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을 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 달그닥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참 덜컹거리고 이사가 끝났다. 형은 시장 골목에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냉수 한 대접으로 조갈증을 풀면서 짜장면을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워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하여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고 나니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 살아간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가? 가끔씩은 가난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두 개의 장면을 보죠. 첫 번째는 자기는 2층에서 물이 올라오지도 않는 가난한 전세방을 살면서도 내가 늦게 50줄이 다 되어 갈 때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방을 그걸 빼주고 사글세로 이사를 하는 형님에 대한 미안함이 들어있는 거죠. 형님의 짐이라고 했다 기어코 뭐밖에 없습니까? 리어카로 몇 리어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베니어판이 보이는 농짝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형님이 짜장면을 시켜주러 갔는데 나는 또 좀 이상하게도 그 전날 친구들하고 또 깡소주를 마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와서 형님한테 미안한 것을 아마 술로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중국집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 부부는 어때요? 가난 속에서도 너무나 씩씩하게 전화를 받고 면발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침 점심때 자주는 우리 애 너무 착하다 그러면서 막 슬픔의 구김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그 물배를 채웠는데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 짜장면을 다 먹지 않을 수 없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배불렀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죠? 정말 진실한 것은 슬픔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명랑하게 살아가는
그 슬픔 그 자체인 그 감정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감정의 동인이다. 그게 근원적 감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랑이라는 혹은 기쁨이라는 명랑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포장되지 않는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 작품에는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상한 중국집 부부,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중국집 부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화자인 내가 형님에 대한 미안함을 해소를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슬픔 속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백석도 물론 그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기쁨을 포괄하는 정호성 시에서도 슬픔이 기쁨이에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삶의 근원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슬픔이에요. 물론 여기서 슬픔을 우리가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갖게 만들면서 최악의 조건에서도 명랑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좋은 문학을 만나고 좋은 작품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의 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통한 카타르시스, 그걸 통한 자기 위로와 감동, 그리고 자기 삶의 인생이 바뀌도록 인생을 방향을 새롭게 다른 길로 접어서게 만들어주면서 치유하면서 갱신으로까지 나아가는 쪽에 문학의 진정한 본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렇게 제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